방금 장면이 이런 상황이었던 건데요. 이러면 결국 측면은 김태환이 저 밑에서 볼을 잡았지만 개인 능력으로 상대들을 으라차차 뚫어내고 올라가야 된다는 건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우리나라가 요르단에게 2대0으로 패하면서 아시안컵 4강에서 탈락했는데요. 결과도 결과지만 내용면에서 가히 최악이었다고 봐도 될 정도였어요. 슈팅 숫자가 밀린 것도 밀린 건데 유효 슈팅을 단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다는 게 결정적이었죠. 유효 슈팅이 없는데 어떻게 득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저는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의 잘못 비중이 너무나 컸다고 봐요. 물론 박용우 등 결정적인 실책을 범한 선수들이 있는 건 맞지만 경기 전체적으로 우리가 만든 기회들이 지나치게 부족했으며 그거는 감독이 할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 보는 게 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술적으로 정확히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나라는 4-3-3 포메이션으로 소개됐는데 소개 당시에는 이렇게 황희찬이 원톱으로 나왔지만 사실은 손흥민이 원톱이고 황희찬이 왼쪽으로 나온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하게 볼 곳은 여기가 아니라 바로 오른쪽을 담당하는 여기였어요. 윙어의 이강인, 중미의 이재성이 있죠. 오늘 딱 잘라 말해서 여기가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감독이 전술 구상을 확실하게 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정확히 뭐가 문제였냐? 폭을 담당하는 선수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단 거였죠. 이강인은 시작 위치가 측면이더라도 언제나 중앙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고 그의 장점을 살리기에도 그게 어울리는 선수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다른 누군가가 이강인을 대신해서 측면을 먹어주는 움직임이 필요하겠죠. 위치상 풀백인 김태환이나 우중미인 이재성이 그걸 할 수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보통 오른쪽 풀백에 김태환이 나오면 김태환이 이걸 수행하곤 했기 때문에 오늘도 당연히 김태환이 올라가서 맡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문제로 오늘 김태환이 그렇게 높이 올라가질 못했어요. 그러면 이재성이 대신해서 올라가줬냐? 그런 것도 딱히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격할 때 오른쪽 측면이 그냥 비어있는 모습이 자주 연출됐는데 경기 장면을 통해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은 왼쪽에서 오른쪽에 정승현한테까지 볼이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주목할 건 오른쪽 풀백인 김태환의 모습입니다. 볼이 오른쪽으로 도니까 김태환이 쭉 벌리는 중인데요. 그 방향이 전진하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센터백들과 같은 라인에 위치하면서 변칙적인 3백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그 말은 즉 김태환이 측면 공격을 담당할 수는 없는 위치로 내려갔다는 뜻이죠. 동시에 우측 중미인 이재성의 모습을 보면 이재성도 마찬가지로 내려가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오른쪽 측면 전방은 누가 맞냐? 오른쪽 윙어인 이강인이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강인의 위치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강인은 계속해서 측면 끝자락이 아니라 살짝 그보단 중앙으로 들어온 위치에 있는 중이죠. 그래서 김태환이 측면에서 볼을 잡았지만 그보다 앞에 볼을 줄 옵션이 거의 없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이러면 김태환 입장에서 볼을 줄 수 있는 게 백패스나 아니면 길게 그냥 때려넣는 롱패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 롱패스 때리고 소유권을 헌납하는 그림이 됐어요. 그림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괴상망측한 형태인지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는데 김태환이 내려서서 마치 3백의 이론처럼 위치하면서 볼을 받고 오른쪽 중미인 이재성도 볼을 받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우측 윙어인 이강인까지도 측면이 아니라 중앙으로 좁힌다. 이러니까 상대는 여기에 있는 중앙만 딱 하고 틀어막으면 김태환이 볼을 줄 수 있는 곳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수 있었어요. 방금 장면이 이런 상황이었던 건데요. 이러면 결국 측면은 김태환이 저 밑에서 볼을 잡았지만 개인 능력으로 상대들을 으라차차 뚫어내고 올라가야 된다는 건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겠습니까? 김태환이 아니라 알렉산더 아놀드나 페드로 포로라도 불가능한 일이고 아니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더욱 결정적인 문제는 이게 공격이 답답한 걸 넘어서 실점에까지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요. 지금은 박용우가 볼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보다 뒤에 3명의 수비수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오른쪽 풀백인 김태환이죠. 김태환이 밑에 있으니까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받을 옵션이 필요해졌으므로 우측 윙어인 이강인이 측면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여기까진 괜찮습니다. 위치가 낮긴 하지만 어쨌든 이강인이 당장은 측면 폭을 넓혀주고 있는 데다가 여차하면 이재성이 측면 전방으로 지원을 나갈 수도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여기에서 박용우는 중앙에 황인범한테 볼을 넘겼는데요. 이러니까 이재성이 이렇게 중앙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 수비 라인과 중미 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겠다는 의도겠죠. 비록 우측면 전방은 비워졌지만 여기까지도 합리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재성의 움직임 때문에 상대 센터백 하나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손흥민이 침투할 중앙 공간이 발생됐기 때문이에요. 비록 활용이 되지 못했지만 이재성의 이 움직임 자체는 괜찮았던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 측면에 벌린 이강인한테 볼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데, 일단 이강인한테도 마크맨이 붙었었기 때문에 이강인이 측면을 돌파할 수는 없었어요. 하나를 뚫는다고 해도 바로 뒤에 하나가 더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강인은 볼을 다시 뒤에 있는 박용우한테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수들 위치를 보시면 아까 이강인한테 볼을 넘겨준 황인범이 중앙과 측면 사이의 공간에 있죠. 그렇다면 이제 완전 측면은 누가 담당을 하냐? 당연히 측면에 있는 이강인이 담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직후 장면을 보면 이강인이 중앙으로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박용우가 볼을 지금 왼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문제가 될 소지가 없었어요. 어쩌면 황인범이 측면으로 빠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김태환이 이 틈에 슬금슬금 올라가서 측면을 대신 먹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다음 장면을 보면 이제 황인범의 모습도 보입니다. 즉 황인범이 대신해서 측면을 먹었다. 이거는 이 장면에서 이제 부정됐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강인도 여전히 중앙에 머물고 있으니까 이제 오른쪽 측면을 먹어줬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선수는 풀백인 김태환밖에 없다는 건데, 다음 장면을 보시면 김태환은 여전히 3백에 이뤄나온 위치에 머무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상황에서 우리는 측면 전방을 어떤 누구도 먹어주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모든 선수가 중앙과 왼쪽에만 치우친 상황이란 거예요. 따라서 김태환은 볼을 줄 곳이 없었고,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그나마 자기가 가진 공간 자체는 넓기 때문에 직접 볼을 물고서 올라간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상대 수비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곳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보시면 그나마 손흥민이 좀 오른쪽에 치우치긴 했는데 애초 위치가 중앙 원톱인 선수였기 때문에 때에 맞춰서 손흥민이 측면을 대신 먹어준다. 이건 무리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김태환이 볼을 뒤에 있는 박용우한테 넘긴 시점이 될 때쯤에나 비스무리한 위치까지 올 수가 있을 정도였죠. 그럼에도 여기에서 우리가 아직은 전개를 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박용우가 여기에서 과감하게 중앙 패스를 찔렀다면 황인범을 통해서 앞으로 전진을 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다만 오늘 박용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플레이를 했고 아직 0대 0인 상황이었기 때문인지 안전하게 다시 김태환한테 넘기는 선택을 했는데요. 여기부터 요르단이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것처럼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니까 이 5선수의 움직임 의도를 하나씩 봐야 돼요. 먼저 왼쪽 윙어가 김태환한테 달려드는데 김태환이 볼을 갖고 있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둘째로 원톱은 오히려 뒤로 뛰고 있는데 김태환이 정승현한테 백패스를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김태환은 결국 박용우한테 볼을 넘길 수밖에 없게 됐죠. 셋째로 이 선수는 뒤로 뛰고 있는데 박용우가 볼을 잡고서 황인범한테 바로 넘기는 걸 못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즉 박용우를 직접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박용우의 패스길 하나를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넷째로 이 선수가 이제 박용우를 직접 압박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런 방향으로 박용우한테 압박을 들어왔기 때문에 박용우가 이강인한테 볼을 넘기는 것도 함께 차단할 수가 있었어요. 따라서 박용우는 볼을 받기도 전부터 이미 주변의 모든 패스 루트를 막히게 됐습니다. 결국 그래서 남은 건 대각선 뒤에 있는 김영권을 향한 것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거를 최종적으로 가장 끝에 있는 알타마리가 노리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볼을 빼앗기면서 실점까지 이어지게 됐죠.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용우가 패스를 잘못한 건 맞습니다. 이렇게 뒤로 가는 백패스, 옆으로 가는 횡패스 같은 경우는 볼을 보내는 강도가 약하면 이렇게 뺏겨서 역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박용우는 그렇지 못해서 볼을 뺏기게 됐죠. 하지만 그에 앞서서 요르단의 박용우를 향한 압박 전술이 그가 그러한 패스 미스를 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공격 전술이 허술했기 때문에 요르단의 수비 전술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당했다고 할 수 있겠죠. 솔직히 이딴 식의 모습인데 뚫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봐요. 제가 선수들의 잘못보다 감독의 잘못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온 건지 모르겠고 앞으로 클린스만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으로 나오는 모습은 보지 않길 바랄 따름이에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